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다른 분들 사연을 들어봐도 나처럼 기막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본 듯 싶어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인 줄 알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세상 부모는 자기 자식이 비렁뱅이 노릇을 해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사는 법이건만 저는 이제 자식 얘기를 하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 있어요. 큰 놈은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딸인데 지금은 멀리 외국에서 결혼해 자리 잡고 삽니다. 그래도 먼 나라 살면서 매일 영상통화하고 전화로나마 손주 녀석 재롱 보는 재미로 사네요. 하지만 내 인생의 아들은 이제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놈이라고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리 공을 들여 키우고 좋은 짝이랑 결혼까지 잘 시켜줬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못된 놈으로 키워놨더군요. 아마 남들 눈에는 제가 자식 둘을 참 잘 키우고 며느리도 잘 얻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족을 들여다보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집안이 바로 우리 집일 겁니다. 그나마 딸이 있으니 미안이 되네요. 엄마, 설마 오빠랑 나한테 말 안 하고 연락하는 거 아니지? 엄마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한국에 있었어야 하는데. 암튼 엄마, 절대 오빠 받아주지 마. 엄마 죽기를 바란 인간이 무슨 짓을 더 못하겠어? 내 말 명심해 엄마. 엄마한테는 차마 연락할 염치도 없는지 아예 전화도 안 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어.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낸다. 이모도 근처에 살고 뭐가 걱정이야. 엄마도 당분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을 날을 받아놔도 네 오빠한테는 연락할 생각 없다. 모르지. 엄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엄마한테는 자식이니까 나중에 마음 약해질지도. 그래도 괘씸한 건 괘씸한 거야. 호되게 그 인간들도 혼나 봐야지. 그때까지는 엄마도 모른 척해. 우리 딸은 제가 혹여 자기 오빠를 용서하고 또 퍼주기 시작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만 저도 괘씸한 거 둘째치고 자식놈 인간대라는 의미로 앞으로 당분간은 보고 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과는 철연이라고들 하지만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못해도 연을 꿈고 사는 세상인 거 아시죠? 물론 저처럼 드물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답니다. 바로 저의 경우겠네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 자식만 탓할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삶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둘 다 정성을 쏟았지만 양상은 조금 달랐다고 해야겠네요. 아들에게는 뭐든 처음이다 보니 기대도 컸고 영특하게 잘해주는 거 보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모든 부모의 욕심이겠죠. 제 남편과 저는 늘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성공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딸은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그저 예쁘고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쪽은 저절로 아들에게 기울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참 잘 따라와주는 아이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정은 그럭저럭 행복했고 저는
우리 아들이 저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아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원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학비며 생활비며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부부 교사로 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아이들 둘을 대학에 보내다 보니 사실 큰돈을 모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열심히 재테크하고 나름 부동산 공부해가며 나중에 아이들 하고 싶은 공부 하게 해주자고 우리 부부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집장가 갈 때는 그래도 부모로서 어느 정도 뒷받침도 해주고 싶었고요. 남편이 감각에 있는 편이라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빠듯하던 살림이 어느 정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재산이 불어났어요. 아들은 대학 마치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하더군요. 교수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 또 학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겨우 30쪽 만에 자리를 잡았나 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저랑 남편은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대학 때부터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긴 했지만 바로 교수 임용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바로 결혼하겠다는 아들 보고 서운한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는 1, 2년 돈이나 좀 모으고 결혼할 것이지 왜 자리 잡자마자 결혼을 하겠다 그래. 엄마 아버지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동갑이라 결혼이 급해서 그래요. 엄마, 무려 의사 며느리예요. 나 대학 때부터 만났고 이제는 제가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엄마, 나 결혼하면 집은 해줄 수 있다면서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저는 결혼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우, 얘는 집 해주는 건 뭐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니. 의사 며느리 데려온다고 엄마가 뭐 아이고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암튼 어때 얼굴이나 보게 집에 인사시켜라. 집만 해주면 다른 건 알아서 해올 거라는 말에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일단 얼굴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느리감을 결혼 전에 보았어요. 아들이 대강 말은 해줬지만 의사이니 똑똑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당차고 야심차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저런 아이가 우리 아들을 어찌 오랜 시간 만났는가 싶을 정도로요. 솔직히 말해 의사라니 정말 대단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 날 식사 자리에서 조금 이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로 일에 대한 이야기나 병원에서의 일상 같은 거였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지나치게 며느리를 추켜 세우고 심지어 자신을 낮추며 눈치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들 녀석이 예비시댁에 인사 온 며느리 불편할까 신경 쓰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아들은 거의 예비 며느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태도더군요. 엄마, 아버지, 며느리감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제가 어딜 가서 의사 하나를 얻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준다니까 제가 평생 잘해야죠.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아시겠지만 저보다 얘가 훨씬 똑똑해요.
아무나 의대 가고 의사 되겠어요? 저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며느리한테 뭐 아들인 적어주고 유세 부리거나 많이 바라지 마셔야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며느리에게 뭐 바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자식이 결혼하니 집 해주는 건 당연하다 소리를 하는데 그날 제 속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할 때 웃으면서 그래, 네가 아내 될 사람을 참 좋아하나 보구나 라고 말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왜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나 싶었죠.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를 한번 슬쩍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아마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들 가진 엄마라 아들이 벌써부터 며느리 치켜 세우는 꼴을 못 보는 건가 싶었고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아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들 부럽다 할 일일지 몰라도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며느리를 만나게 됐을 때 기분이 조금 복잡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서둘러 결혼하는 건 아닐까? 혹은 이 아이가 우리 아들과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과 며느리의 똑똑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똘똘해 보이는 며느리와 함께하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 딸은 어쩐지 자기 새언이 될 예비 며느리를 따로 만나더니 자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하며 천을 긋더군요. 그때만 해도 우리 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은 너무 공부만 하고 살아서 세상 물정이 밝지 못하고 좀 어리숙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영악해 보이고 자기 거 잘 챙기는 예비 며느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의사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전부 부모의 욕심이고 허세인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는 듯 했죠. 남편도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했고 저희 가정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결혼할 때 며느리 집에서 오히려 우리 쪽에 불만을 가졌던 일입니다. 의사 며느리였는데 우리처럼 거저 데려가는 집안은 없다고 속상하다는 말을 사돈이 하더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암의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양가 식구들이 만났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며느리 쪽 안사돈께서 이러더군요. 원래 우리는 같은 의사 사위를 볼 줄 알았죠. 자식 키워봤으니 아시죠? 저도 우리 딸 의사 만들려고 무진장 투자 많이 했습니다. 같은 의사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없는 집이라고 해도 서로 잘해봐라 했을 텐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조금 있어요. 그 점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속물처럼 딸 가지고 장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 한 칸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건 해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하죠. 그래도 의사 며느리 이렇게 거저 데려가는 건 고마워하셔야 해요. 우리 딸 바쁜 거 이해해 주시고 너무 시댁 일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안사돈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안사돈은 마치 우리 아들이 그 집 딸을 공짜로 데려오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죠. 딸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잘 키운 자식들 이렇게 짝으로 맺어주고 잘 사는 모습 보면 저는 다른 건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다른 지국 가진 며느리였어도 저는 똑같았을 거예요. 저도 예쁘게 생각하고 바쁜 며느리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마셔요. 그렇게 잘 넘어갔나 싶었는데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 종종 그 댁에서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드러냈다는 걸 아들을 통해 듣긴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그때마다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마음속에 어쩐지 찜찜했던 게 사실입니다. 둘이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쁜 거 다 아는 데다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 며느리 입에서 나올까봐 싫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집 그렇듯이 아들도 자기 가정 챙기라고 하는 게 맞고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 싶었고요. 다른 집처럼 명절이나 특별한 일로 가족들 모이는 날 제외하고는 며느리 부려먹은 적 없고 오라가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딸도 유학 중이라 오히려 남편과 둘이 있으니 편하고 좋더군요. 며느리는 의사일하면서 첫 아이도 잘 낳았고 둘이 큰 문제 없이 잘 사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즐겨볼까 싶었는데 참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겨우 3년. 아직은 젊은 나이이고 제2의 인생을 살 나이이건만 지병도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쓰러져 한순간에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심정을 어찌 말해야 할까요? 아직도 저는 남편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어찌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고 무슨 정신으로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런 부고에도 남편의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 예전 교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이 참 많이 와주었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어요. 남편의 절친 중에 대학병원 의사인 친구가 있는데 마침 며느리와 같은 병원이라 어찌 인연이 신기하구나 했네요. 남편 친구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장례도 치를 수 있었죠. 남편을 그리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어느 순간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 오더군요. 그래도 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있으니 나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버텼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우리 딸도 제가 걱정되는지 장례 끝나고 저와 3개월간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나고 나니까 또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외롭더군요. 인생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걸 몸소 겪으며 모든 게 무력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바로 가까운 가족, 특히 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잘 지내면서도 종종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고 때로는 남편이 그리워 울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슬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상황이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에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아들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뭔가 나한테 바랄 게 있어서 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저와 상의할 일들이 더 생겼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며느리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더군요.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 아마 어머니께서도 이 결정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실은 제가 이제 페이닥터는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열려고 해요. 저는 며느리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니까 개인 병원을 열고 싶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참 부모로서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포문을 열고 아들이 본론을 말하더군요. 엄마,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병원 여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엄마 혼자 계시니 생활비도 많이 안 드실 테고 엄마 아버지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저랑 동생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요. 집사람 병원 열고 안정되면 그때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아직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내심 놀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 문제를 왜 니들이 채척하는 거니? 그리고 너 알다시피 엄마는 부자도 아니거니와 니들한테 손 벌리고 안 살 만큼 돈만 있는데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병원을 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지금의 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희 부부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집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보태준다고 아신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사실 제가 얼마나 의사 마누를 쉽게 얻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결정적일 때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엄마.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직 정리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신중히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나 쉽게 그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덧붙이더군요. 어머니, 개원만 하면 저희가 앞으로 훨씬 더 여유롭게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들 내외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오더군요. 아들에게도 참 서운했습니다. 저요?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생활비 받아본 적 없고 덕 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변에 며느리 좋다고 자랑은 했지만 실제로는 늘 찬바람 쌩쌩 부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적 많아요. 게다가 남편이 떠난 슬픔에 아직도 잠겨있는 저에게 재산 나눠달라는 말을 하니 참.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복잡해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제가 확답을 주지 않자 몇 주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이미 병원 설립 계획을 다 짜놓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병원을 열 장소를 이미 알아봤어요. 대출도 일부 가능하고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좋기에요. 저희가 생각한 위치가 너무 좋아서 빨리 계약해야 해요. 엄마, 도와주실 거죠?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그 병원 개업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만 저도 제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자식이지만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저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이었고 제가 살 날이 아직 9만리인데 자식 며느리 병원 차려주자고 내 재산을 다 내어주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건 한두 푼이 아니라 제가 거의 재산 모두를 들이부어야 하는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치며 병원의 예상 수익과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답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일은 어렵겠다 싶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너희한테 지금 상황에서 재산을 내어주는 건 어렵겠구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조금 시간을 다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도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표정 변하는 두 사람을 보고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참 이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엄마의 슬픔이나 마음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계획과 필요한 돈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끝냈지만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 때문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을 갑작스레 보낸 충격과 우울증 여러 가지가 겹쳤는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구안화사가 왔더군요. 한참을 고생하고 나니 연이어 대상포진이 오고 이래저래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요? 아들 며느리가 저 병원에 있는 동안 딱 한 번 들여다보더군요. 근처 사는 제 동생이 저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은 게 단순히 남편을 잃은 슬픔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 느꼈고 뭔가 내가 꺾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아들한테 한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모에게 한 소리 듣고 아들이 며느리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 후 며느리가 저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건강검진을 예약했다며 난데없이 저에게 꼭 가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의사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주치의로 결과 봐드릴게요. 크로코스로 검진 한번 받아보셔요. 아무래도 어머니 갑자기 체중도 줄고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요. 서운해서 한동안 저에게 전화도 한 통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비싼 돈 주고 하라고 한 거니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주는 대로 날 잡고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했죠. 내시경 검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었고 가벼운 위염 말고는 괜찮다길래 저는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기로 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며느리가 저에게 결과를 들으러 오라며 뭔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병원에 갔더니만 진료실에 앉아있는 며느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고 여러 가지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검사 때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부분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암 같아요. 피검사 보니 종양 표지자 수치도 안 좋고 아무래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췌장? 나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무슨 혈압이나 당뇨도 없는데 갑자기 췌장이 안 좋다니? 저는 며느리 말에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검사를 하던 며느리는 심각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며칠 후 췌장암, 그것도 말기암이라며 수술도 못할 정도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말, 가족에게 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만 알아주셔요. 어머니 검사 결과 자세히 봤어요. 주변 동료 의사들 소견 물어봐도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췌장암 치료 힘들고 예후 안 좋은 건 아시죠? 항암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라리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몸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나요? 엄마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거 말씀만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데 저는 머릿속이 하얘질 뿐이었습니다. 말기의 암이라는 청천역력 같은 말을 듣고 처음 며칠은 앞으로 어째야 할지 몰랐고 며느리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가만 생각하면 남편 죽고 나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따라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말기 암이라는데 몸은 이리 멀쩡하구나 싶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됐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하며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남길 말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아이들에게 나눠줄 재산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 며느리 덕에 제일 좋은 병실에 입원해 호사를 누렸고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정리되지 않더군요. 혼자 남은 시간은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또 울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입원한 병원에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박사님이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뵀던 분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뜻밖의 방문이었죠. 남편 친구인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건강관리를 잘하셔야지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장례식에서 며느리가 이 병원에 근무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암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가 최근에 자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성우 이 자식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 싶었는데 이렇게 재수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머, 우리 남편이요? 내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던 남편이 어찌 교수님 꿈에는 나왔답니까? 그래, 우리 남편이 꿈에서 뭘 하던가요? 저는 농담 반 진담만으로 물었습니다. 남편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것이 꿈속에서 성우 그놈이 부탁을 하더군요. 꿈에서 자꾸 재수 씨를 도와주라고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확인해라 하니 대체 뭘 확인하라고 하는 건지 마음에 계속 걸리던 참이었어요. 그건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죠. 하지만 남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게다가 그 꿈 때문인지 재수 씨 건강 상태도 걱정돼서요. 제가 다시 한번 진단 기록을 살펴봐도 될까요?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기암이라고 진단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뒤로는 그냥 죽음을 준비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진료 기록을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바뀔 수 있을까요? 며느리 말로는 제가 손도 못 쓰는 말기암이라는데. 아무리 말기라도 손도 못 쓰는 병은 세상에 없어요. 김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니. 참. 확신할 순 없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거 그놈이 꿈에까지 나와서 한 부탁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 진료 기록을 검토해 보겠다는 남편 친구의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암이라는 사실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찾아온 남편 친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 진료 기록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네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야겠습니다. 재수 씨, 내가 검사 결과를 아주 면밀히 다 봤습니다. 근데 재수 씨는 암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암이 아니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가 직접 말했어요. 제가 말기 암이라고요. 저는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믿기 힘들었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사실 재수 씨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결과도 전혀 암이 아닌데 왜 검사 결과를 며느리가 그리 말했는지 생각하느라 내가 며칠을 고민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진단도 그렇고 검사 결과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부러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쁜 소식은 아무래도 재수 씨 며느리와 아들이 무슨 목적인진 몰라도 결과를 속인 것 같다는 겁니다. 혹시 짐작할 만한 게 있나요? 저는 그동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빨리 정리해 주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아무래도 며느리와 아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속인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직접 말기암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죽음을 준비해 왔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엔 남편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와 아들이 일부러 나를 속였다는 건가요? 재산 때문에?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럴 순 없죠. 저도 참 말 꺼내기가 힘드네요. 제 짐작입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듯 싶어요. 내가 이상한 꿈까지 꾼 마당에 도저히 이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자식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무리 재산이 좋다지만 엄마 재산 빼앗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친구가 건넨 녹음기를 받아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저를 들여다보는 며느리와 아들이 오면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은 자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로 잠이 든 줄 알고 어느 날은 둘이 어처구니 없는 대화를 나누더군요. 아들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어머님이 이미 다 포기하신 것 같으니까. 며느리 말에 아들이 대답하더군요. 그래, 일단 엄마 재산만 다 우리 쪽으로 돌려놓으면 끝나. 나중에 엄마한테 기적적으로 치유됐다고 하면 되니까.
당신이 엄마 치료에 엄청 노력한다고 티를 좀 내. 아들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일단 재산 돌리고 병원만 차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하루빨리 어머님을 잘 설득해서 재산 정리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내가 의사인데 이 정도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시간 오래 끄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빨리 끝내볼게. 어머니가 좀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줄 듯 말 듯 하시니 나도 똥줄이 턴다. 두 사람 대화를 생생하게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는 척을 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남편 친구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그 파일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박사님은 이 파일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퇴원 절차를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아들 며느리 내외가 집으로 헐레벌떡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화부터 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태어나시면 어떡해요? 지금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대체 왜 포기를 하시는 건데요? 엄마, 집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라니? 내가 뭘 포기하니? 내 몸이 멀쩡하니 퇴원했지.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님 멀쩡하다뇨?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님 환자예요. 그것도 중증 환자요. 뭐? 중증 환자? 예.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 걱정이나 해라. 이걸 듣고도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이 나오나 보자. 저는 대답 대신 녹음 파일을 꺼내 두 사람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병실에서 내가 자는 줄 알고 주고받은 대화.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게요. 이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엄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엄마한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진 않을 거다.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는 이미 끝냈어. 이제부턴 니들이 한 짓에 책임은 져야지.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치 빠르고 똑똑한 며느리는 벌써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아들놈은 자기 마누라 눈치 보고 같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저 이 일 밝혀지면 의사 생명 끝나요. 남편이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러자 아들놈은 또 며느리를 탓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이 사람 말대로 한 자밖에 없어요. 당신이 처음에 제안한 거잖아. 나는 엄마 속일 생각 없다고. 일단 엄마가 암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엄마는 자식한테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근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녹음은 또 뭐냐고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 법적 효력 없다고요, 엄마. 두 놈 변명 듣는데 그 얄팍한 마음에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 못한다고 기운을 짜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뭐 이놈아? 법적 효력이 없어. 이거 말고도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빌 거면 엄마한테 제대로 빌기나 해. 나는 두 사람
오늘 이후로 자식 며느리로 생각 안 하기로 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 어쩌겠니. 덜 떨어진 아들놈이 머리만 좋고 덜 떨어진 며느리 만나니 이 꼴을 보는 거지. 나는 똑똑한 거 다 필요 없다. 인간이 안 된 너희랑 부모 자식 간으로 지낼 생각 없어? 오늘 이후로 나랑 연 끊자.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돈만 생각하는 니들한테 나도 똑같이 해줄라니까. 그리 알고 당당히 각오해. 저는 싹싹 비는 아들 며느리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한 짓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며느리를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며느리와 아들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진료 기록 위조는 의료법 위반으로 중범죄라고 하더군요. 특히 며느리는 의사로서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병원에서도 쫓겨났고 의료계에서의 평판도 바닥으로 추락한 셈이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재직하는 직장에서도 고발 사건은 알게 되었고 결국 재직하는 학교에서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들내외는 경제적으로도 파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집과 차, 제 재산을 가로챌 걸 대비해 천만희도 저질러 놨더군요. 아들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결국은 이혼까지 하더군요. 결국 비뚤어진 욕심 때문에 결국 서로를 망가뜨린 거죠. 아들내외를 지켜보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남편 친구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혼내주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더군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찌 엄마를 속일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울면서 인사를 건네자 남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제 수시 남편 성호 그놈이 지켜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마음 편히 가지고 사셔야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먼저 철륜을 저버린 놈한테 굳이 부모로서 책임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도 갖지 말고 재수씨 본인만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할 말은 그것뿐이네요. 아마 성호가 살아있어도 그리 말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이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곧장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저는 남편이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더군요. 내 꿈에는 안 나오던 남편이 굳이 친구의 꿈에 나와 나를 지켜주었나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슬픔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닐까 싶었네요.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아들과는 절연하고 삽니다만 이것 또한 제가 이겨내야 할 몫이겠죠. 그러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려고요. 저에게 사랑의 힘을 주고 있으니 언젠가 그 사람 곁으로 갈 때까지는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 털어놓고 나니
저처럼 자식 농사 잘못한 사람이 있나 싶어 참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제 사연 듣고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 낫네 하고 위안 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도 기쁘네요. 그저 안 됐다 생각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처럼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정직하게 그리고 가족 위해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